자, 그래서 학이라는 존재, 그치? 신비로움이라는 고고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외로운 존재로 이제 투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갈래는 지금 이제 한시인데, 여기 지금 한 줄에, 그치? 7개 한자 들어가 있고, 전체 8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실언, 율시의 형식을 지닌 한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시는 다 짝수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4줄 아니면 8줄 아니면은 10줄 이상인 경우는 12줄 아니면 한 20줄 정도가 돼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 가볍게 빨리 읽고 나서 자, 나 작품 한번 읽읍시다. 자, 일단 가 작품부터 빨리 한번 읽을게. 자, 3장에 한번 같이 자자. 3장 다시 네모쳐 주시고, 자, 현실의 어떤 구속적인 억압적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다가 지금 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 표현이겠죠. 자, 그러니까 돌아갈 길 아득하다가 화자 자신의 지금 현재 처지는 기생의 삶을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생의 삶을 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그 이전에 그지 자유롭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좀 활기찼던 삶으로 돌아가기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길이 아득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자유로웠던 삶으로 돌아가기가 이제 힘들어져 버렸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밑에 곤륜산부터 청전, 구령까지 이렇게 아마 인덱스 매겨져 있을 건데, 요 세 공간은 지금 신선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곳인데, 맥락상, 자, 화자가 기생이 되기 전에 자유를 누렸던 그런 공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자, 그 곳은 그치 어디인가 바람이 높아서 그치 보이지가 않고, 자, 청전은 어딘가 날점으로 그치 갈 수가 없고, 자, 구령의 달 밝은데 꿈길에만 고달픈 현실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되게 지금 이제 자 단절되어 있고 그치 되돌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윈 그림자의 여윈 물결. 자, 짝도 없이 홀로 물결. 결국 이제 여윈 그림자, 짝도 없이 홀로 서 있다의 주체는 당연히 누구겠어? 즉 누구? 화자를 가리키는 걸 거예요. 이제 작품 안에서는 당연히 학을 가리키는 거겠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래서 늙어서 병들었고, 그치? 짝도 없이 외롭게, 그치? 홀로 지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개랑이 34세 죽었어요. 34세는 되게 빨리 죽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자, 이 와중에 자신 이렇게 지금 이제 무기력하고 그렇지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데, 전혀 까마귀 동그라미. 자, 이 까마귀는 우리가 흔히 이제 검은색의 이미지 때문에 불길한 징조고, 그렇지? 되게 뭔가 좀 이제 부정적인 소재로 많이 여겨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까마귀 때는 스스로 뭐 한다고 신나서 온 숲이 떠들썩하게 울고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병들어서 외로운 나라는 다르게, 그렇지? 지금 신나 있단 말이에요. 화자의 처지랑 자 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오히려 이 작품에서는 긍정적인 소재로 봐야 됩니다. 화자가 부러워하는 거니까. 이해되나? 자, 그리고 깃털 긴 날개니까 이건 학이겠지, 그치? 나는 지금 병이 깊고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슬픈 울음을 울고 있는데, 그치? 다시 한 번 더, 아까 까마귀는 신나서 막 떠들썩하게 울어댔단 말이야. 그치? 청각적 대비도 좋겠네요. 상황적 대비도 좋고. 자, 그리고 해마다 어쨌든 옛 언덕을 그린다 했다. 옛 언덕은 당연히 위에 나왔던 곤륜산부터 구령까지, 그치? 그리움의 공간이고, 그런 공간을 좀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작품, 가 작품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좀 낮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봤고, 나 작품 별표 치세요. 자, 우리 지금 박일로의 선상탄이라는 작품 좀 나와 있는데, 자, 이 작품은 작가가 중요한 작가. 그래서 일단은 가깝게는 우리가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때 박일로의 그 이제 소유전가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아마 내신에서도 많이 접해봤을 법한데 누황사라는 작품의 또 이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일로 하면 어쨌든 간에 자 요거 기억 좀 신분과 실제 그의 어떤 삶을 좀 구분해야 된다. 신분은 뭐야? 양반인데요.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양반의 삶에는 좀 벗어나 있는 삶이었다고. 사실상 서민적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양반도 급이 있단 말이야. 잘 나가는 고문 세가가 있고, 그지? 그래, 신분만 양반이고 되게 좀 몰락한 그런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 출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작가가 또 살았던 시대가 또 이제, 하필, 임진왜란 전후에 지금 이제, 자, 살았던 사람이고, 요 전후로 작품들을 다수 창작을 한단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자 봐봐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 어떻다고 양반인데 양반적 삶을 살지 못한 서민적 삶을 사니까 전쟁 이후에 되게 더 피폐한 더 곤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이런 사실적인 그치? 생활상을 작품 속에 녹여내면서 그죠? 공공한 삶을 이렇게 자 피폐한 삶을 드러내면서도 그 안에 또 뭐를 잃지 않는 자신의 신분적인 어떤 이제 자 이 삶의 태도도 잃지 않는 모습도 보여준단 말이야. 항상 자기가 또 사대부로서의 이상을 또 품고 있음을 계속 은연중에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비록 지금은 공공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 마음 한켠에 장부로서의 뜻이 없겠냐, 그렇지? 대장부로서의 뜻은 항상 지니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계 박일로 작품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적인 생활의 삶과 더불어서 또는 전란에 대한 체험,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된다. 전란 체험, 전쟁 체험, 실제로 임진왜란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체험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대부로서의 또 이상을 잃지 않는, 그치? 약간 우리가 보면은 양반과 서민의 어떤 작품의 이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이제 경향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원에 2번 이상 출제가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이번 선상탄이라는 작품 이게 지금 되게 일부만 나왔거든. 이거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육모에 지금 동요가 나왔잖아. 그래서 동요가 저볼 때 동요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요 선상탄 쌤이 자, 별 3개 만점이면은 2개 정도 줄 정도로 되게 높은 가능성이 출제 가능성이 중요한 작품.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럼 우리가 요 본문 읽기 전에 수록된 부분 읽기 전에 수록 그 부분 이전의 내용을 쌤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꽤나 장편이거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니까 전체적인 대략적 흐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장면에는 일단 이제 임진왜란이 막 지금 끝이 난 상황인데 여전히 외적이 아직 부산 근처에서 남해안 근처에서는 아직 물러가지는 않은 상황이야. 완전 철군은 안 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자 작가는 지금 이제 작가가 화자죠, 그죠? 자, 이 부산에 수군 지휘관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사실 수군 지휘관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그냥 말단 관리를 말단 그 병사들 관리하는 직책이야. 그냥 높은 직책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수군 지휘관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적진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번과 3번이 참 재미있어요. 자, 2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 이 세상에서 배를 처음 만든 사람, 요거 이제 뭐 중국 우리가 고사를 좀 인용하면 이걸 헌원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중국 전설상의 황제야, 임금인데 이 배를 처음 만든 사람을 갑자기 원망해. 근데 상식으로 생각해봐. 임진왜란이 왜구가 쪽발이 새끼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침범한 건 아니야? 걔네가 우리나라 침범하려면 뭐 타고 와야 돼? 뭐 타고 와야 돼? 뭐 타고 와야 돼? 배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바다 건너오려면. 그치? 그러니까 배 만든 사람을 원망하는 거야. 애당초 배가 없었으면 쪽발이 새끼들이 뭐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나라로 못 왔을 거라는 거야. 그치? 다음 세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진시황하고, 서불이란 진시황의 부하가 있었거든. 진시황 신한데, 이 사람들을 또 원망해요.
이거 왜 원망하냐면은, 자, 우리 진시황은 이제 자기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사초를 구하려고 많은 이제 신하들을 전국 각지 또는 세계 각지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진시황이 불사초 구하라고 서불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서불이 그때 배를 타고 가다가 암초만 자초가 된다고. 그때 어디에 정박하게 되냐면, 그때 이 서불이 어디에? 일본에 이렇게 정박하게 되면서 이 서불의 후손들이 일본에 정착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이 섬에 사람이 살게 된 계기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진시황이 불사초 찾으러 가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당초 배가 없었으면 일본이 쳐들어올 일도 없었고, 진시황이 불사초 찾으라고 안 시켰다면 일본에 사람이 안 살았을 건데 라는 그치? 근원적인 어떤 부분으로부터 이제 그 원망을 좀 한다는 것 되게 독특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뭐가 고사 내용이 그치? 함께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어쨌든 간에 자, 현실을 그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전쟁통이기 때문에 참 뭐하다 살기가 힘들다. 하지만 나 뭐 사대부로서의 도리 그치 이상을 품고 있고 나 또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안민낙도의 삶을 뭐 이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중간에 갑자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전란의 체험과 사실적 생활상과 더불어서 사대부로서의 이상을 또 다루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현실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뭐야 전쟁 중이란 말이야. 그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상황이 자, 내 이상을 자, 펼치기에는 지금 이제 뭐야 녹록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한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무슨 생각으로 이어지겠어? 그래 빨리 현실이 그치? 이 전쟁이 종식되어야 내 포부 내 이상을 이룰 수 있을 것 아니야. 그래서 자 적군 즉 이 외구에 대한 적개심과 그치? 우국 충정을 바탕으로 그들을 꾀부시겠다라는 어떤 뭐 다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지금 우리 수록 부분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수록 부분 이전의 내용 요 여섯 가지 내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렸고 요것 정도는 흐름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가 봤을 때는 요 2번, 3번 같은 것들 또 고사 이렇게 또 어휘풀이 주면서 낼 수 있거든요. 또 보기 문제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 나올 법한 게 또 4번 현실과 이상자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 그치? 또는 자연에 묻혀 살겠다라는 그치? 그런 자 이것도 이제 추구미 이런 것들을 그치? 놓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선상탄 자서 배 위에서 탄식을 한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배 위에서 적진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대한 개탄 그치?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 드러낸 작품입니다. 빨리 한번 읽어볼게. 자, 나 작품. 자, 그래서 조그마한 이 몸이 자, 이 몸 당연히 누구겠니? 화자겠죠. 그래서 노개가 이제 그 박일로의 호가 노개거든. 노개 늙은 닭. 그래서 자 나이 50 이후에 작품 창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 몸 자기 자신이 그치 이렇게 늙고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알겠지?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외구에 대한 분풀이도 한풀이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지. 자, 저거는 뭐 인과적 진술인데 내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복수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끝까지 읽어야 돼. 이거는 그냥 뭐야? 그냥 앓는 소린 거고 그 다음 문장 하고 죽은 제갈부터 밑에 네 번째 줄에 방연을 잡았거든 묶어서 요거 다시 또 고사를 인용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삼국지 읽어본 친구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제갈량이 북벌을 시도를 해요. 그치? 북벌 시도할 때 근데 결국 나이도 많고 그치? 병이 들어서 북벌 시도 중에 죽는단 말이야. 맞아? 자 죽는데 그 이제 총나라 병사들이 지금 퇴군을 해야 되는데 제갈량이 지금 죽은 상황에서 그치? 이걸 지금 중달이 누구야? 사마이거든? 그치? 사마이가 이걸 알면은 그저 퇴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갈량이 죽기 전에 내 목각 인형을 만들어서 내가 죽지 않은 것처럼 그치 산 것처럼 하면 사마이가 쫄아서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때 시간 벌어서 도망가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죽은 제갈량이 그치 죽은 공명이 사마이 산 중달을 꼬셨다 또는 유혹했다 뭐 이런 표현이 고사가 있어요. 삼국지에. 삼국지는 읽어야 된다. 상식 내가 상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좀 회의적인 또 생각을 좀 해봤어. 이제는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위치도 모르더만.
초중딩들. 참, 어이가 없어. 어쨌든 그래. 모를 수 있어. 내가 설명해줬으니 오늘 알면 되지. 그치? 응. 그리고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다. 손빈이 누구냐? 손자병법 지은 아저씨예요. 어렸을 때 손자병법 한번 읽었을 법한데, 어쨌든 이 방연이라는 사람이 손빈이 너무 그치 되게 똑똑하고 그죠 명민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발을 잘라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그런 발 없는 손빈에게 방연이 죽습니다. 그래서 봐. 결국 고사속 인물들은 지금 어떤 상황들이야? 저마다 지금 다 뭔가 좀 이제 뭔가 부족하고 부재하고 그치 죽었고 요런 지금 상황들이란 말이지. 그치 뭔가 많이 지금 모자라다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을 또는 상대를 했다고? 제압했다 이거야. 맞니? 자, 근데 하물며 이모 나는 어떻다고? 손발 다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훨씬 더 위에 고사속 인물보다 조건이 상황이 여건이 어떻다고? 좋다 이겁니다. 그치? 그래서 고사속 인물들보다 상황이 낫다. 그치? 그러니까 나 역시 야 비록 병 들었고 그죠? 나이 먹었지만 못할 게 없다. 나도 상대를 할 수 있다고. 제압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의지겠죠. 의지. 뒤에 보시면 그래서 쥐떼개 때 도적들이 누구겠어? 외구겠지. 외구를 잠시라도 저어하다 약간 이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거든. 잠시라도 두려워하겠느냐.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그치 서리적이면서 그쵸. 자신의 어떤 적군에 대한 그치 어떤 이제 선멸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또 표출하고 있대요. 이해되나? 잠시도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외국에 대해 쪽발 새끼. 그래서 비선은 우리가 쾌속선 좀 빠른 배입니다. 빠른 배. 그래서 자 빠른 배를 자 올라타서 내가 선봉을 서서 그치 거침없이 달려들면 외구 새끼들은 어떻게 된다고?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그치 추풍 낙엽 누구? 그래 외구들 다 쓰러져 나갈 거라는 거야. 그죠? 낙엽같이 이렇게 다 목숨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그죠? 어떤 포부와 그치 당당함 포부 자신감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치? 자 그리고 7종 7금도 사실 그 삼국지 고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어휘풀이 나오겠지만 그 제갈량이 이제 그 북벌하면서 그죠 맹획을 7번 잡았다 1번 낳아준단 말이에요. 거기 탕복해서 맹획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7번 잡았다 7번 낳아준 거 우리들 못하겠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외국 새끼들 7번 잡고 7번 낳아줄 정도로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도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 가능하다. 자 그리고 어리석은 섬오랑캐들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 섬짱깨 흔히 누구라고? 누구? 외구 그지? 진짜 짱깨 저기 대륙에 있고 그죠? 그래서 섬오랑캐들 불렀으니까 뭐야? 도노법 나오면은 이 부름의 대상은 누가 된다고? 자, 좀 청자가 됩니다. 맞지? 자, 청자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서 항복하렴 문화하고 자기 얘기만 쭉 하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무슨 방식이라고 하니? 말을 건네는 방식. 그치? 대화 형식의 독백적으로. 자, 그래서 짱깨들아, 섬짱깨들아, 꺼져라! 그치? 그리고 항복해라! 그리고, 자, 항복하면 안 죽인다, 우리. 그래서 굳이 너희들 죽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자, 배려는 그렇고, 여기서는 그 워딩을, 자, 관용. 그치? 베푸는, 그치? 아량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자, 우리 또 임금의 성덕이랑, 자, 본성과 그 어짐이 더불어 살자 하시니라. 그래. 우리 임금께서, 그죠? 자,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는 거지. 역시도, 임금 역시도, 그죠? 관용과 어떤, 생각해. 관용을 베풀고, 임금의 생각이 되게. 역시 그죠 그 덕을 베푸는 거지 그치? 그래서 타인에게 그치? 용서를 요령이 아니고 용서였구나. 용서를
베풀고자 함입니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식으로, 그치? 자, 이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항복하면 다 살려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끝이 나면, 자, 요순도 이거 중요하다고 별표치세요. 요순도 중국 고사입니다. 요임금, 순임금. 무슨 시대야? 태평시대야, 태평시대. 어쨌든 태평천 앞에 나왔으니까, 자, 어쨌든 태평천하의 태평시대에 우리가, 자, 평화로운, 태평한 어떤 임금과 백성이 되어서, 1월광화는 아마도 임금 성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1월이 해와 달이니까, 그치?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광화는 그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 같거든, 그치? 자, 그래서 임금의 어떤 생각, 용서를 베풀고자 하는 어떤, 자, 아량과 관용, 자, 아침마다 거듭된다라는 말은 우리 임금께서는 그치?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요 미음도 좀 중요한 구절일 것 같아요. 자, 미음. 자, 전선 타던 우리 몸도. 그럼 전선 타던 우리 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 전쟁 중이잖아. 그치? 자, 전쟁 중인 우리 상황도 앞으로는 이제 뭐해서, 자, 전쟁할 때 쓰는 배가 아니고 무슨 배? 고깃배에서 노래하자는 거지. 그럼 이제 뭘 좀 누렸으면 좋겠다. 전쟁이 끝이 나고, 태평한, 그치? 또는 여유의 그런 어떤 삶을 좀 이제, 염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리고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배고 누워서 풍요적 삶이지. 그치?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태평과 여유와 풍요적 삶을 그치? 즐기고 싶구나. 즉, 태평성 내에 파도 없는 바다니까 어떻게 잔잔한 그치? 아주 뭐야? 태평한 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였더니 위에 뭐 있었노? 요순시대. 전쟁이 없던, 그치? 그 바다를 다시 보았으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그 이전에, 전쟁 이전에 평화로웠던 순간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그치? 이렇게. 어쨌든 여기 좀 수록 부분이었고, 수록 부분은 내가 보기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2번, 3번, 그리고 요 4번에 해당하는, 그치? 요 다른 부분이 요거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내용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아까 다는 쌤이 안 읽는다고 했어요. 그럼 다는 어떻게 할 거냐? 자, 245페이지에 제목 한번 봐봐. 요번에 제목 밑에다가 요거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만 하고 끝을 낼 거거든. 자, 오윤겸과 설생의 재회란 요 작품이 갈래가 야담이라고. 야담. 청구 염원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야담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설화적인 그치 민중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좀 뭐 한문으로 쓰인 글이라면 그치 사대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오윤근과 이 설생이라는 사람이 그치 자 친구예요. 자 친구인데 이 제목 왼쪽에 아마 그 어휘옥구풀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건데 임목 대비 폐위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이 자 친구인데 임목 대비 폐위 사건에 대해서 되게 뭐 한다고 자 좀 못마땅함을 느낀다 이거예요. 이게 맞느냐? 어찌 왕이 그죠? 그 이제 뭐 큰 엄마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을 이렇게 내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자 우리 그 오윤겸과 설생이 각각 이제 자 그 뒤에 어떤 이제 행동을 이제 취하는데 자 설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떠나버려 아예. 그래서 자 저기 강원도 시골에 묻혀 사는 것이 은거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오윤겸은 자 이런 못마땅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자연으로 시골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 남아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서울에서 결국 제 살면서 공부해가지고 벼슬길에 오른단 말이지. 자 벼슬길에 오르고 나서 마침 이제 자 이 오윤겸이가 설생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나중에 둘이가 설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재회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회했을 때 그가 지금 은거하고 있는 곳에서 재회하게 되는데 그곳이 되게 뭐야? 좀 이상적이고 그렇지? 현실과는 다르게 세속적인 또 속세적인 때가 묻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되게 뭐 이상적이더라 뭐 이런 뜻인데
그 이후에 이제 자 오윤겸이가 야 서울 같이 가자 내가 벼슬 한 자리 줄게 라고 제안했더니 설세가 어쨌든 이제 약간 염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잖아. 세상에 약간 염증이 나버렸다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역시 또 거부하고 그 제안을 들은 것에 대해서 또 역시 또 못마땅하게 여기서 또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다시 또 찾아갔으면 그 공간에도 또는 자 원래 있었던 그제 이 공간의 그 설생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만 그런 이야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작품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뭐 0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번 그 육모에서 김진옥전 그 생을 같이 했었잖아, 그지? 김진옥전, 뭐 신석정의 역사, 그다음 또 저기 동료가, 그대로 나오거든. 이거 거의 뭐 그래서 이 육모가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온 적이 최근 3년간 없었는데, 저는 좀 이제 기이하게 좀 여겼는데 그만큼 연계 체감이 많이 된다 이거야. 맞지? 그러니까 수특이나 수완에 있는 작품들은 제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정리 꼭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문학 여기까지 할 거고,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문화 8강으로 갈 거예요. 자, 쌤이 사회문화 8강 하는 이유는 본인 학교에서 만약에 필요한 지문이 있으면 쌤한테 주중에 화수 전에 알려주면은 내가 그거 위주로 수업을 편성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지문이 있으면은 요거 좀 수업해주세요 하면 그거 우선 편성할 거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그래서 오늘은 사회문화 8강. 인문예술 8강, 그 다음에 내일은 과학기술 7강, 8강 할 겁니다. 자, 일단 교재, 142페이지. 자, 일단 사회문화 8강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보니까 우리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그치 이야기한 지문으로, 어쨌든 우리 구성원들이 집합에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크게 투표와 심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분 OX입니다. 자,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해서 통과냐, 불통이냐,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권 행사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요체로 꼽힌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일군의 한 무리의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뭐가 있다? 한계가 많다고 지적을 한 거야. 당연히 이때 일군의 이론가들은 지금 투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겠니? 이 정도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너를 잘 생각해봐. 이번에 지금 선거했어요. A 후보 40몇 프로, B 후보 40몇 프로, C 후보 뭐 7점 몇 프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사실 당선된 사람이 50% 이상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의 다수결이었던 그지 위한 투표, 구성원 전체의 어떤 선호, 절반 이상의 선호를 반영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표로 그 사람은 당선됐단 말이야. 심의론자들은 그런 것들이 못마땅하다는 거지. 근데 투표만큼 깔끔한 건 없습니다. 심으로 하면은 이야기 주고받고 누가 옳으니 누가 옳지 않으니 그치 따지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어쨌든 근데 심의론자들은 이런 심의가 보다 좀 민주적이고 그치 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집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투표가 있고 투표는 마지막 단락에서 한번 언급될 거니까 위에 적어둘게요 일단. 그리고 심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심의론자들은 어쨌든 투표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 그럼 심의가 뭔데? 심의란 어떤 안건이나 이를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성찰적 의미의 내적 심의와 집합적 의미의 외적 심의니까 내외 나왔어. 그러니까 바로 인덱스 층이 다르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외적 앞에 집합이 있으니까 앞에 성찰이 같은 말은 뭐겠어? 개인적인 거지 뭐. 물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런 것들 네가 읽을 때 생각해라고 먼저. 자, 그래서 개인의 성찰 차원의 내적 심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심사숙고하는 것. 자, 이런 내적 심의가 집단의 경우로 뭐된? 자, 결국 봐봐. 개인적인 심의가 집단의 심의로 확장된 거고 외적 심의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집단의 구성원들, 주체가 봐봐 개인에서 구성원들로 복수 표현이 됐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통한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외적 심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와 관련해 말할 때는 우리가 개인 혼자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우리가 공통된 거지. 또는 합의라도 결과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는 거지. 민주주의 관련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외적 집합적 심의를 뜻하는 것이며,
이런 집합적 집합의 의사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의 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다시 심의라는 것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논의하고 결과를 내놓는다. 그치? 자, 어쨌든 요 심의는 크게 두 가지. 내적, 외적인 것이 있는데, 내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이면서 성찰의 그치? 심사숙고의 과정이었다. 외적이라는 것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에서 일컫는 시민은 외적 민주주의다. 어쨌든 내적인 것에서 확장되어서 넓어진 것이 외적, 집합적 심의를 얘기한다. 좋아. 자, 다음 3문단에 심의 민주주의자들은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최종 결정을 투표에 맡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 문장. 이게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너희가 사고력을 조금 늘리려면 이런 문장에서는 뭐 생각해야 된다고? 저 문장 안에 담기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최종 결정 투표에 맡긴다? 그럼 이 말인즉슨 심의를 통해서 무조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OX. 무조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심의만으로 최종 결정 내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때는 투표로 최종 결정을 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 요 정도 사고는 합시다. 맨날 떠먹여주고 맨날 그냥 뭐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뭐 언제 정리하고 앉아있을래. 이런 생각도 사고도 해야 스무스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고. 자, 어쨌든 간에 시민의 집합적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투표에 맡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사와 논의와 결과 이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이 공동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치? 자, 민주적 정당성 높이고 그다음에 정보량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왜냐면은 심의가 조사 논의 결과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 즉 이제 정보가 많은 경우라면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출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뿐만 아니라 개인의 판단 능력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왜? 혼자서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뜻을 모아서 의견 나누면은 문제 해결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도움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들이 대화에 공유가 되면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민은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 도출을 할 수 있대요. 자, 익명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투표와 달리 그러면은 익명성 투표 시민은 그럼 뭐겠어? 반대말 실명. 그치? 요 정도 나와야지. 그래서 실명. 즉 뭐야? 그래, 공개한다고 자신의 의견이 그치 무엇인지에 대해 자기는 신문을 밝히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적 관점에 의한 선택을 막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단 말이지. 그리고 심의라는 것은 결과 정당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수능 비용이라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수능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어떤 질서 제도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인데 결국에 투표였다면 예를 들어서 51대 49로 A라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하자고 하는 49% 사람들은 그냥 순순히 따른다? 안 따른다고. 그치?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야, 다시 해. 다시 해봐. 이렇게 식으로 계속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적용에 있어서. 근데 심의라는 것은 결국 구성원들이 공동문제에 대해서 의견 보완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빠릿빠릿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특히 또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는 경우는 다른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선순환의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정리. 그래서 외적 심의 어떤 이제 이 장점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민주적인 정당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판단, 그치? 개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적이고 도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 비용 최소화시킬 수 있고, 와 같은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필기할 필요가 전혀 없지. 그냥 체크만 해두고 인덱스만 매겨두고 가면 되니까. 이런 거 필기하면 시간 낭비야. 자, 어쨌든 요 단락까지만 읽고 잠깐만 쉴게. 자, 심의가 갖는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사실 심의라는 것 제대로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필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가 사회 규모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이 그렇지 이런 심의에 참여하면 그래 여러 의견들도 주고받을 수 있고 좋겠지.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몇 만이야? 5천만이에요. 이제 5천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치 전부 다 뭐 심의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려면은 너무 어때? 너무 복잡하고 그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치?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모든 이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맞지?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그 모든 이가 그치 참여하더라도 뭐가 결과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자 뭐 대입 뭐 입시 제도 이런 거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유지하냐고 바꾸냐면 이런 심의가 있다라고 하자. 자 근데 여기서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손좀 이지랄하는 거 무슨 의미 있노? 그지?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는 것이 그지 바람직한 건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제 안건과 관련해서 그지 관련 있는 사람이 그지 관련 없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요게 지금 자 기호화된 문장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 문단이 좀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5단락을 읽고 요 어딘가 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냈다면은 2번이가 3번 문제 정답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자 사회와 이 심의 민주주의라는 것에 이 양립 방법은 없는가? 라고 지금 자 Q로 끝났는데 이 양립 방법에 대해서 공론조사라는 것을 제안한 제임스 피시킨의 그치 답이 나올 거예요. 요 얘기가 5, 6, 7문단에 이어질 겁니다. 어쨌든 요건 조금만 쉬었다가 하고 자 잠깐만 서 외적 우리 그 이제 심의라는 것이 P1, P2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심의에 참여는 좋지만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약에 참여하더라도 그 결과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5문단에서 그 답을 해줄 거니까 요 내용은 잠깐만 쉬었다가 체크 좀 하자고. 자 잠깐만 쉽시다. 혹시 지문 안 읽어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5, 6, 7문단 읽어라 제발. 조금만 읽어라. 자, 그러면 5문단 읽읍시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공론 조사를 제안한 미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피시킨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자 피시킨에 따르면 자, 이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없으면은 노력 안 기울인다고. 맞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한테 70살 이후에 노령연금 100만원씩 주겠다라는 거에 심의에 참여하세요. 하면 관심 가지겠니? 조사하겠니? 안 해요. 50년 있다, 5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지금 심의 참여해서 무슨 결과를 얻는데, 너희가.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자 앤서니 다운스라는 사람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되게 합리적인 거라고 자신에게 무관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 무지라고 하는데 자 이 피시킨이라는 사람도 이 합리적 무지를 가져와서 어쨌든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의견 구하는 것은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참여시켜가지고 그치 굳이 관심도 없는 사람들까지 참여시켜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낸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행위라고. 그래서 올바른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거지.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보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해와놓고는. 또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이제 다 취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 그러니까 정보의 또 편중성이라는 거지. 그치? 관점의 편중. 그 다음에 자 가용성 편향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만 알고 그치? 계속 그것만 뭐 하는 거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김재동 같은 새끼들 있잖아. 그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야? 심의 이런 데 참여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1번부터 그치 매기면은 지금서 헌법학자는 뭐야? 뭐 취업 잘 되는 사회를 만들던가 지랄하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치? 자 이런 가와 같은 결과가 옳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뒤에 문제 내가 안 풀 건데 오늘은 여러분 딱 보자마자 네, 이거는 딱 내가 힌트만 좀 줄게. 자, 봤을 때 2번 문제, 그치? 바로 결과가 타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건 이 말은 결국
도출하고자 하는 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워딩하고 어울리는 선택지가 맞겠죠. 그치? 정답 풀면 됩니다. 자, 6문단 갈게요. 그래서 6문단,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시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자, 이 외적 민주주의, 외적 심의라는 것. 자, 요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공론 조사라는 것을 또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그죠? 이런 한계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자, 공론 조사는요,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에 참여자들의 학습, 토론 등을 통한 수기 과정, 수기가 심의겠지? 자, 결합한 조사 기법. 어쨌든 표본 추출에서 수기 과정을 결합한 거라고. 그러니까 표본 추출에서 별표겠지.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심의, 수기 과정에 참여를 못 시키니까 몇 명 뽑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론조사에서는 하고, 자, 이거 순서인데요.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그치? 자, 그리고, 자, 수기 과정에 참여할 대상자 선정이 바로 이제 표본 추출하겠다는 거죠. 그치? 이때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심의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뭐하지 않게,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노령연금 얘기하는데 10대만 7명 뽑고 70대 3명 뽑아가지고 심의시키면 결과가 똑바로 나오겠느냐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골고루 뽑아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제 심의의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 돼. 왜? 조사에 따른 논의 그리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정보 제공하고 지식받게 만든 다음에 뭐 한다? 수의하도록, 즉 심의하도록 만듭니다. 맞니? 자, 그러면은 자, 수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1차 때 수기가 없었을 때, 그치? 자, 그 가졌던 생각하고 수기를 통해서 가지게 된 생각을 비교하게 되지 않겠어? 그 비교의 결과를 종합해서, 자, 이 결과는 뭐 한다고? 언론 발표를 통해 구성한 전체에게 공개된다. 자, 왜 전체에게 공개할까?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표본 추출, 이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표본 추출된, 자, 선정 대상자들 대상으로 이제 심의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결과는 결국 이제 뭐라고? 이 사람들이 결국 대표자란 말이지. 아니, 대표자들이 심의를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에게 적용되는 거지, 전체에게 효력이 있는 결과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대로 그치, 기억부터 밀까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 풀러가시면 됩니다. 필기 안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런 피시킨의 제안을 그치, 자, 받아들인 것을 반대하는 학자. 그럼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겠어? 이 사람들은 토론을 그치, 좀 중시하는 사람 아니겠어?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투표 결과는요, 곧 최종 결과가 됩니다. 우리 그 선거,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어느 군순과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그 한 표 차이가 할지라도 그치, 그것은 곧 뭐가 된다고? 최종 결과가 됩니다. 물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심의 결과는요, 그렇지, 다시 미안하다. 공론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심의 결과 또는 공론조사라고 할게. 자,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무조건 최종 결과는 아니고 최종 결과일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거지. 요거 아까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심의 결과가 최종 결과가 안 되니까 딜레이가 되면서 그죠? 결국 또 뭐야? 문제 해결이 안 돼 버리면은 그게 계속해서 뭐야?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또는 뭐야? 좋지 못한 결과를 낳으면서 계속 이제 뭐야? 심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또는 이게 지금 토론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토론이란다. 투표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그 공론조사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 자, 공론조사 결과가 취사 선택된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학교에, 자, 매점을 없애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 교장이. 근데 이미 마음을 먹었지만 너희들이 그냥 없애버리면 지랄병 하니까 너희들 대충 뭐야, 모아놓고 심의하게 만든다는 거야. 학생 대표, 학교 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결국에는 어떻게 발표해버린다고? 심의 결과 그냥 매점을 없애기로 했으면 이렇게 발표가 나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정권자의 뭐야, 취사 선택에 따라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답정 넣을 수도 있다고, 이 심의라는 게. 그치? 명목상의 어떤 이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그치? 또는 누군가의 또 뭐일 수도 있어. 압력. 예를 들어서, 자, 일반 학생하고 학생의 학생하고 학교 쌤들하고 뭐 교장교감하고 행정실 직원하고 이렇게 딱 모였다라고 하자. 근데 학생의 직원 같은 경우는 학교 쌤들이 그치? 막 자소서 써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야, 너 이번에 폐지하는 거 매점 없으니까 찬성해라. 좋게 써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압력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온전한 뭐야? 그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지문이나 인문지문은 내가 지금 뭐야? 들은 예시문 같은 것들, 구체적인 상황을 접목해서 읽어도 됩니다. 내 말로 바꿔서. 그치? 요 정도? 요거는 결국 뭐겠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지, 이 지식이나 상식적 수준에서 그지?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나타나겠지. 저 부족한 지문 어쩔 수 없겠다. 지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읽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세워서 투표에 의한, 이 심의, 그제 뭐야, 의사결정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가,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요거예요. 자, 문제나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인문예술 8강으로 넘어갈게요. 인문예술 8강. 자, 인문예술 8강은 지금 우리 뭐 춤, 뭐 안무와 관련된 얘기인데, 85페이지.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춤을 배우러 간다고 하면은 춤 선생님이 동작을 먼저 보여주면 우리가 뭐 따라 추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맥락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춤을 우리가 배울 때 있어서 그치? 자, 춤 동작을 여기 약간 우리 음악 그제 우리 연주할 때 악보처럼 그죠? 무보라고 해가지고 악보처럼 종이에다가 춤 동작을 이렇게 기보하는 그치? 요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보를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했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무가 어원상 춤과 스기의 합성을 하는 사실은, 자, 이 안무라는 개념이 기호를 사용해서 춤을 쓰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어쨌든 간에 춤, 그 다음에 쓰다, 그치? 그리고 기호를 사용해서. 자, 프랑스 군주였던 루이 14세는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 자신의 무용교사였던 보샹에게 춤을 종이에 써서 만들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샹이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그치 이 무용을 그치 어떻게 자 어떤 동작을 취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안을 생각하다. 자, 무보 체계를 이것을 누가 페이에라는 사람이 그치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 이거야. 18세기.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안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치 얘기할 건가 본데, 안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춤과 기호를 통한 쓰기 요 개념으로 등장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자 일단 그 시작점은 보샹이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고 베이에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책으로 냈답니다. 그럼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제 자 지금 책을 펼쳐서 보자고. 자, 베이에가 활동했던 당시 궁정발레가 4년 되던 궁정홀은 관객석이 무대보다 높은 곳에 있었고, 너희들 딱 측면으로 보면은 무대를 자 이 무대가 있으면은 이게 무대면은 관객석 요렇게 사선형으로 그치? 또는 뭐 2층이나 3층 이런 식으로 그치? 약간 발코니처럼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너희들 서양 영화, 뭐 중세 유럽 같은 것들 보면 되지? 여기서 위에서 때려본단 말이지. 객석에서 그죠? 자, 관객들은 위에서 춤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때문에 궁정 발레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치? 요러한 속성 때문에 이 이유. 자, 궁정 발레는 무용수들의 공간상 배치나 동선이 그리는 궤적으로 관객이 식별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 되어버렸다고. 그럼 기하학적이란 거 우리가 비문학에서 말하는 기하학은 그냥 도형입니다. 도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서 도형의 형상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따라서 빼의 기보법은 3차원인 궁정홀, 즉 3차원 같은 말 뭐야? 비문학 읽을 때 3차원 입체라고 하면 된다. 자, 입체, 이 궁정홀의 무대와 춤을 이 2차원 뭐야 그냥? 평면이겠지. 평면 종이 위에 사각형과 선 기호로 치환. 사각형 선 기호 같은 말 뭐야? 기하학적 형상이겠지. 그치? 치환 바꿔서 무용수의 진로, 그치? 이동 방향과 무용수의 위치를 기록함으로써 기하학적 형상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어쨌든 베이에라는 사람 어쨌든 자 궁정홀하고 궁정홀의 구조에 따라서 무대와 객석이 그치 이렇게 지금 자 객석에서 바라보는 무대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게 된다는 요 점에 착안을 해서 자 저 뭐야 기하학적 형상에 좀 주목하게 돼. 뭐 기하학적 형상이가 당연히 2차원 그치? 도형적 측면이니까 그래서 뭐 사각형 뭐 선 그다음 뭐 기호 이런 것들로 치환을 해서 그치? 결국 이 무용수들의 위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움직이는 어떤 이제 그 방향이라든지 어떤 진로, 동선 이런 것들 좀 이제 표시에 주목을 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문 한번 보면 회의는 자신의 기본법을 통해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춤의 원칙을 확립했는데 우선 그는 춤이 발생하는 공간을 사각형으로 구정했다고. 아까 사각형하고 기호하고 선 쓴다 했거든. 그럼 한번 써보자. 자, 사각형이래. 여기 뭐 종이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맞게 그려진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 구조의 궁정폴 전체 공간을 뜻한대요. 그 다음 그는 춤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포지션, 파 등의 동작 요소, 카당스, 그 다음에 피겨 이렇게 세분화했는데 포지션과 파는 각각 발의 위치, 발을 내딛는 형태를 우리 발레 하니까 그치 발끝, 손끝 중요하잖아. 자, 그 다음에 카당스는 움직임의 박자, 피겨는 무용수의 동선 나타내는데 이때 페이의 기본법은 사각형이라는 자 도형 안에 피겨를 표시하는 지금 뭐가 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 선에 카당스 그다음에 뭐 카당스와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결합이 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A, 뭐 이렇게 B, C 뭐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사각형, 선, 기호 같은 것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를 위해서? 무용수의 그치? 이 지금 공간 내에서의 위치와 동선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각 동작은 언제나 포지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발의 위치가 결국 뭐겠어? 무용수의 위치잖아. 저 발이 관객의 발은 아닐 것 아니냐. 그래서 무용수의 움직임은 당연히 여기서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무대 위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럼 난 여기서 딱 보자마자 페이의 기본법은 기하학적 형상이고 사각형, 선, 기호 형태로 나타내고 위치 동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닌 거지. 자, 말 그대로 얘네들의 그죠? 자, 이 절대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그치? 요런 포지션에 주목을 한단 말이야. 철저히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2차원적 정형성을 보일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다음 문단 한번 봤더니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와 그 동작을 기호하는 행위는 원래 별개였어. 그런데 페이 기호법에 의해서 암무라는 용어는 종이 위에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춤이 사각형이나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움직임의 요소들 역시 수직, 수평, 뭐 이런 어떤 평면 운동으로 구조화되었으며 평면 운동이니까 같은 말 무슨 몇 차원? 2차원이라고. 가자. 그 다음에 이러한 동작 요소는 향후 발레 기본 테크닉 됐고 안무가 평면 위에 기하학적 형상을 그리는 것은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작업이 되면서 2차원적 조형상 평면 나와서 당연히 2차 넣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치 중심이 됐다 이거야. 그럼 움직임을 강조하는 3차원적인 조형성도 나오지 않겠어? 이런 생각 당연히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4문단 봐. 20세기 초, 자, 그러니까 두세기가 흘렀어, 그지? 자, 200년 정도 흘렸고, 안무가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라반은 페이의 무용기법법을 춤에 대한 이론적 탐구의 토대로 삼아서 자신의 무용기법법을 고안했고, 이를 통해 자, 별표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형성. 그럼 결국에는 자, 이 페이의 거는 이제 움직임은 이제 무관하고, 그지? 위치 동선에 맞추고 했던 자, 기법법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춤이라는 것은 움직임, 동작이란 말이지. 근데 뭐 서 있는 위치, 움직이는 어떤 선, 이런 것들은 그치, 부가적인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 이 페이의 이 기법법에 기반을 두고, 움직임에 기반을 뒀으니까, 당연히 몇 차원이겠니? 대답해봐. 몇 차원? 3차원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가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때 완전한 조형성 당연히 3차원적 조형성일 겁니다. 자, 라반은 당대 지배적인 춤 형식이었던 발레 공간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 여기 뭐겠어? 당대 지배적인 춤 형식은 2차원적 형식이겠지. 자, 새로운 춤의 공간 구조 모색하고 움직임의 원리. 계속 움직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포지션과 자세가 중심이 되는 발레 고정적 공간, 자, 과는 다르게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끊임없는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이 지금 무대지만 이 무대가 진짜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무대 위를 뛰어다니는 누가 무용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때 공간이 변한다는 걸 절대적 변화가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제 1등급 받는 친구, 2등급 받는 친구 차이 나는 거야. 이거 2등급 이하 애들은 절대 생각 못해. 상대적 움직임이죠. 어떻게 공간이 홀이 어떻게 움직이겠어 얘들아. 안 그렇니? 그러니까 상대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나 그치 뛰어다니고 하냐에 따라서 공간이 가지는 그 의미가 그치 자 변화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라반은 발레의 움직임이 앞뒤 좌우 위아래라는 제한된 방향성을 가져서 안정적 수동적인데 이에 비해 자 앞뒤 좌우 위아래라는 것이 수직적 수평적 그런 어떤 방향 말고 대각적인 어떤 방향은 되게 좀 불안정하고 능동적이라는 거. 또 되게 이거는 상반된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평면적인 것이 것에다가 대각선까지 끼워 넣으니까 이제 뭐가 된다고? 본질적으로 춤이라는 것이 불안정하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그치 움직임도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정적인 평면과 불안정적인 대각선을 뭐 하는 거라고 결합을 해서 결국 뭐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 무용수 자체 움직임에 주목하고 싶었던 거라고. 평면적인 그치 속성하고 대각선적인 속성하고 요거는 그래서 너희들 좀 눈치가 빠른 친구가 있다면 87페이지에 3번 문제 같은 것들 살짝 그림 보면은 그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각선 정면 뭐 이렇게 뭐 휙휙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아마도 3차원적인 그지 입체적인 움직임에 주목을 한 기법법 아니겠느냐.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빼의 기법법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아니? 자, 그리고 어쨌든 이를 위해 그는 공간을 앞뒤로 구분하는 수직, 좌우로 구분하는 시상, 그 다음에 위아래로 구분하는 수평면이라는 세 평면 제시 있고 세 평면에 각각의 꼭지점 4개 곱하기 3하면 12개의 꼭지점이 나오고 그 꼭지점들을 자 대각선으로 이어내면은 자 우리 오른쪽에 그림과 같은 12개의 꼭지점을 가는 정 20면체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정 20면체의 꼭지점 각각의 우리 손발 같은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댄다 이거야 배우가. 맞지? 그럼 어떤 뭐 이렇게 뭐 입체적인 동작 만들어지겠지. 나 따라하지 못하겠다.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봐봐. 결국에는 평면을 활용해서 그렇지. 이것을 지금 이제 뭐해서 조합을 시키니까 자 대각선적으로 지금 연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 20면체의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고 평면 도형 아니잖아. 그치? 입체 도형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정 20면체 딱 보자마자 이거는 너희들 저 그림만 딱 봐도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입체가 떠올라야 된다고. 안 그러니? 이거 지금 뭐 기하 벡터 이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자, 서 요거 보고 입체, 움직임. 자, 서 라반은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지점은 각 결정체의 꼭지점. 그 다음에 그것을 주의 공간이라고 하고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꼭지점을 향해 팔과 다리를 뻗으면서 움직임을 그렇지 꼭지점을 향해 팔과 다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는 몸의 사지가 결정체 꼭지점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유하며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형식,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형식도 3차원적인 그치? 입체적인 모습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스칼라라는 개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는 또 출발점에서 그치 시작. 만약에 얘가 여기 1번이야. 그래서 1번에 내가 손끝으로 시작하고 2번에 여기 했으면은 이렇게 다른 3, 4, 5번 하고 11번까지 갔다가 다시 1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겠죠. 순환성에 따르면. 그래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도 가진답니다. 자, 가령 A 스칼라라는 또 이제 이 몸동작 움직임이 있을 때 정 20면체를 구성하는 수평면의 꼭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시작면의 꼭지점을 거쳐 수평면의 꼭지점에 이르는 과정을 4차례 되풀이 해서 결국 12개 꼭지점 모두를 순서대로 경유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이거 예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와 같은 연속성과 순환성, 대부분 얘기하고 있지, 순환성, 연속성,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다시 3차원 조형성 나올 수밖에 없다. 그치? 페이에가 2차원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움직임에 주목하는 순간 그리고 정 20면체 보는 순간 3차원적 입체적 구조, 그치? 또는 무용수 그 자체 몸동작, 움직임에 그치? 주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아까는 단순 그냥 사각형, 그치? 그 기보 위에 무용수가 어디에 발을 놓고 요 정도만 표시를 했다면 이제는 손발하고 다 이렇게 표시한다. 만약 이렇게 돌리고 돌지라고 이런 거 해. 그래서 어쨌든 라반은 신체를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며 안무의 개념을 움직임의 원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계속 움직임 3차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이에 따라 그는 신체 동작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무용수의 신체를 중심으로 3개의 세로선의 기호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딱 나눴을 때 그지? 좌측면, 우측면, 중앙면 해가지고 그때 신체 동작을 표현해서 그지? 실제적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입체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반은 인간의 가장 완전한 행위와 표현이 가능한 3차원 공간에서 움직임의 원리와 표현 방식을 탐구해서 20세기 초 현대무용의 전개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는데 다만 한계가 있다고. 라반도 봐라.
라반의 논의는 지금 이렇게 기보에다 그러면 움직임들 아까 우리 그 87페이지 3번처럼 움직임들을 다 이렇게 만약에 표시해놨다라고 하자. 근데 이게 어떤 사람 결국 춤추는 사람이 그 동작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떤 사람 우리 동양인들은 다리가 짧고 그렇잖아. 그치? 어때? 양놈들에 비해서 팔다리가 짧고 하니까 안 닿을 수가 있다고. 기보에 따라서 동작이 안 취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춤을 추는 건 누군데 무용수여야 되는데 이건 무용수의 관점이 아니고 그냥 뭐야? 안무와 그리고 그 움직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춤을 추는 안무가 무용가를 좀 이제 논외로 배제했다라는 점에 한계 지적을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뭐 동양인 문제지 뭐, 그지? 자, 그래서 86페이지에 자 내용 확인하는 문제인데 2번 선입지 한번 보세요. 자 1번에 빼이의 무용기법법이 보급되면서 춤의 창작과 기록이 분리가 아니고 춤의 기록 창작이 뭐야? 일원화가 됐다 이겁니다. 빼이의 기법법이 춤의 창작, 즉 안무라는 것은 춤의 창작이라는 의미로 굳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분리라는 워딩이 잘못됐죠. 나머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기억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기억이라는 게 우리 그 85페이지에 6단락에 나온 것 같은데 85페이지 6단락 보시면은 자 5단락이네.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형성. 그 결국 움직임 완전한 조형성 라반 거니까 몇 차원? 3차원 나와야지. 그치? 정답 몇 번이야? 3차원 나오는 거 정답 몇 번이야? 연속 순환 3차 몇 번이야? 4번이지. 그치? 이런 문제는 사실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3번 한번 볼게. 이게 3번이 너희들 딱 보기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안 어렵다. 봐라. 자 12개의 점은 정 12면체를 이루는 꼭지점. 그래 그것들을 다 지금 뭐 대각선으로 이어서 만들어 놓으면 정 20면체가 되는 거였거든. 이거 개념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4번은 몸을 앞뒤로 나오는 평면에 위치한 꼭지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보니까 몸의 지금 이제 위치상 여기 지금 어디에서 앞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앞과 뒤로 나누는 지금 이제 뭐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앞뒤로 나누는 그런 평면에 위치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3번에 12 다음에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된다고. 왜? 순환성. 그치? 이거 뭐 지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2개 점은 모두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무용수가 팔다리를 뻗어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렇지 못하면 이 동작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봐봐. 평면 나오면 뭐야? 안정 2차원. 그치? 근데 다른 평면으로 불안정은 아까 대각선이었거든. 이제 3차원. 그러니까 안 맞다고. 5번. 맞지? 평면 to 평면은 안정이야. 평면에서 만약에 대각선으로 갔던 불안정이었겠지. 그치? 요거 워딩이 잘못됐죠. 층이 달랐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 자, 다음 4번.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기를 너희가 뭐 읽고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자, 3번 봐봐. 어쨌든 요것도, 자, 빼이에 3개 나오고, 라반 2개 나오는데, 자, 3번에 빼이에가 안무가가 의도한 기하학적 형상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을 중시한 것과 달리라고 돼 있어. 그럼 어쨌든, 안무가가 의도한 기하학적 형상이 그치 기보에 되어 있겠지. 그치? 무보에 적혀 있을 거야. 자, 중시했는데, 자, 뒤에 봐봐. 포사이스라는 건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자, 아무데도 없는 동시에 모든 곳에서는, 자, 이 안무가가 조직한 동선을 관객이 따라가며 결국에는 창작 의도를 인식하도록 구성하는 거니까 안무가가 조직한 걸 따라가며 동선을 관객이 느낀단 말이야. 그럼 안무가가 조직한 것을 안무 조직 같은 결국 뭐겠어? 의도한 거 아니겠어? 그럼 의도인데 어떻게 달리가 나오냐 이거야. 안 그래? 치가 안 맞잖아. 보기 없어도 풀어야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자꾸 시간 단축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이해가 안 됐다. 또는 문제풀이 요령이 조금 부족하다. 또는 좀 공부량이 부족하다. 지금 달리세요. 이제는 수능 준비한 친구들은. 이제 5달도 안 남았어. 그치? 자, 그래서 오답 한번 볼게. 맞는 말들. 1번 봐. 자, 빼이에가 춤의 무대를 궁정홀에 굴곡한 공간으로 국한한 것과 달리 네모 박스로. 그치? 자, 국한과 확장이니까 달리라는 말 맞잖아. 맞아? 빼이에가 관객이 무대와 분리되어 공연을 감상하는 것을 전제로 춤의 원칙을 확립한 것과 역시 또 달리
허사에서의 암무적 오브제는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그러니까 분리와 허물어는 거지. 그것도 뭐야? 달리란 말이 맞다고. 맞아? 4번에 자 라반이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인간의 몸에 주목한 것과 달리 인간의 몸, 자 추라는 사물도 안목을 구성하는 요소.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인데 추라는 사물이니까 달리 맞다고. 맞아? 5번에 자 라반이 무용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과 달리 자 포사에서의 아무데도 없는 동시에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몸의 움직임은 관객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정한 것 말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달리 뒤에는 상호작용이니까 달리란 말 맞다 이거야. 맞지? 이런 것들 왜 보기 읽냐 이거야. 보기 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자 이건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특 본인들 학교 수특 독도 안 들어간다고 안 푸는 게 아니야. 이번 6월에 연계 엄청 잘 됐어. 읽어봐, 풀어봐. 알겠지? 고생 많으셨고, 자, 내일은 과학기술 7강, 8강 할 겁니다. 제발 수업 전에 읽어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인 학교에서 필요한 지금 지문들 혹시 뭐 급한 지문 있으면 쌤한테 화소중으로 연락 주시면은 쌤이 주말에 수업 편성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연락 달라고. 알겠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